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고향 프로의 김승률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1일이 바로 지방선거 날인데요. 지방선거는 누구를 또 뽑는 선거일까요? 네, 흔히 우리 지역의 시장을 뽑는 선거로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당연히 누가 시장으로 뽑히냐입니다. 근데 이 시장만 뽑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말고도 뽑아야 할 사람들이 아주 많죠. 시장 뽑는 선거인 줄 알고 갔다가 수많은 투표용지를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야, 뭐 이렇게 많이 뽑아? 자, 기사나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지만 민주시민으로서 꼭 알아야 할 정치 상식, 오늘은 지방선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는 구체적으로 누굴 뽑는 선거인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굳이 왜 뽑아야 하는가? 이걸 알고 보시면 지방선거를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방선거는 어떤 사람을 뽑는 선거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네. 뭐 좀 대충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최고의 리더가 있어야겠죠? 예, 바로 대통령입니다. 예. 자,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법을 지켜가면서 정치와 행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법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데요. 거기가 바로 국회입니다. 예. 자, 이 국회에서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을 만듭니다. 예. 자, 이렇게 아주 힘센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대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총선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다들 아는 이야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지방선거는 뭘까요? 네. 자, 여기 우리나라에는 여러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뭐,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도시를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예. 자, 한 요쯤에 있는 서울을 뽑아서 한번 볼게요. 자, 서울을 이렇게 크게 뽑아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예,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뽑았습니다. 자, 근데, 이 도시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면 될까요? 아니죠. 아니면, 대통령과 국회가 있으니까, 이 모든 도시의 일들도 다 이 둘이 처리할까요? 아니죠.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둘이 있다고 해도 전국 8도 5천만 명을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학교로 치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있으니까 각 반의 담임쌤은 없어도 되나요? 아니죠. 1학년 일반 학생하고 3학년 일반은 전혀 다른데 어떻게 모든 걸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서울도 비록 나라 전체에 비하면 작은 도시일지 몰라도 이 서울도 서울 자체적인 대통령과 국회를 만드는 겁니다. 예. 대통령과 국회가 나라 일들의 전반을 다루듯이 서울에서도 서울만 챙기는 사람들을 또 뽑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시 의회를 만드는 겁니다. 서울시 의회. 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서울을 한 나라로 치면 시장이 대통령인 셈이고 서울시 의회가 여기 국회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둘이 서울시를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힘을 모으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듯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하고 시의회가 서로 협조도 하고 또 서로 반대하고 싸우기도 하죠. 네, 국회에 보수정당, 진보정당이 모여있는 것처럼 작은 시의회도 두 정당 출신들이 선거로 뽑혀오게 됩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관심을 못 가져서 그렇지 여기서도 이 두 정당은 서로 허구헌날 싸웁니다. 예, 국회의원처럼요. 예, 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이게 많은 도시와 그리고 도에는 그걸 대표하는 시장과 시의회들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지방선거는 자기가 사는 도시의 시장과 의회를 뽑는 선거군요 라고 생각 드시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닙니다. 예. 자, 예를 들어 이 서울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또 시장과 시의회가 다 챙길 수 있을까요? 이 서울에는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등등 이런 구만 해도 24개나 있단 말이죠. 네, 안 되겠다. 그럼 좀 더 쪼갭시다. 예. 자, 요즘에 최고의 핫플레이스죠? 예, 여기쯤에 있는 용산을 또 따로 빼내 볼게요. 예. 자, 용산이 또 이렇게 용산 모양은 뭐 이렇게 그릴게요, 대충. 예. 자, 이렇게 용산구가 있는데 이 용산구에도 여길 대표하는 리더와 의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를 대표하는 리더는 누구냐? 바로 구청장이죠. 구청장. 네. 그리고 이 의회나 국회에 해당하는 또 게 바로 구의회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흔히 구청에 무슨 서류 뗄 거 있을 때만 한 번씩 갔지만 사실 거기가 우리 구의 대빵이 일하는 곳이었죠. 예, 구청장하고 구의회 이런 사람들 모두 지방선거날 뽑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아시겠죠?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각각의 선거날이 있죠. 예, 대통령은 대선, 국회는 총선. 자, 근데 이 지방의 최고의 리더와 의회,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구청장, 구의회, 자, 이런 지방의 최고 리더와 의회는 한 날, 한 시에, 한 번에 다 뽑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방선거 날에는 생각보다 찍어야 될 후보가 많습니다. 뉴스에는 보통 시장 후보들 얘기만 나오겠지만 물밑에선 또 그들만의 작은 리그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의 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밖에 나가면 무슨 후보 현수막이 건물마다 도배가 될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헷갈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역에 내가 뽑아야 할 후보들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누굴 뽑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도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내가 이번에 뽑는 후보가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쉽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의 주소를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 광역시급 대도시에 산다 그럼 주소가 이렇게 되겠죠. 예, 무슨 광역시, 무슨 구, 무슨 동. 그죠? 자, 그럼 이때 마지막 여기 동 빼고 여기 앞에 행정 단위의 대장과 의회는 다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여기 광역시의 시장과 의회 뽑고요. 그리고 여기 구에 또 구청장과 구의회를 이번에 뽑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기 동 단위는 뽑지 않습니다. 이 동도 동장하고 동자치구가 있는데 이거는 각자 관할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자, 광역시에 살면은 이렇게 투표를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광역시가 아니고 무슨 도가 앞에 오는 주소면 이렇게 되겠죠. 무슨 도,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그죠? 자, 이때도 여기 동 빼고 앞에 단위 행정구역의 대장과 의회는 다 뽑는다고 보면 됩니다. 자, 무슨 도의 도지사, 그리고 도의회 의원들 뽑고요. 또 여기에 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또 구의 구청장과 구의회.
자, 이제 쉽죠? 예. 자, 그리고 농촌 지역은 무슨 군이 많죠? 이 군 단위의 대빵을 군수라고 하는데, 이때도 똑같이 군수와 군의원을 지방선거에서 뽑습니다. 이해되시죠? 자기 주소를 떠올려 보시면 아, 내가 찍어야 될 후보가 누구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후보들의 명함을 받거나 현수막을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 후보로 나온 건지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 때 같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교육감 투표까지 한 표 더 행사하시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거엔 대선, 총선, 지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제일 낮은 선거를 뽑으라면 아무래도 이 지방선거입니다. 세 선거 중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제일 낮습니다. 예. 지방선거도 우리 지역에 일하는 정치인을 뽑는 건데 왜 관심도가 낮을까요? 사람들이 그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가 하면 모든 선거의 투표율이 고루 낮아야 될 텐데 지방선거가 이 두 선거에 비해 유독 낮은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현재 시의원, 구의원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국회의원 말고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의원들을 한마디로 기초의원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사는 지역의 기초의원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 시의회에 일하는 사람, 우리 구의회에 일하는 사람. 네. 혹시 아십니까? 아, 솔직히 여기까지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정치에 꽤나 관심 있는 사람이면 우리 지역의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은 보통 다 알죠. 근데 웬만큼 정치를 아는 분들도 이 기초의원까지 아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초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 자리가 굳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아, 좀 냉정한 말 같지만 사실 기초의원이 누가 되냐에 따라 우리 삶이 바뀌었던 적이 있나요? 솔직히 거의 없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누가 되는지에 따라 이 나라의 운명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건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기초의원은 솔직히 크게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 아무래도 이 선거의 관심도나 투표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정말 기초의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 삶에 큰 영향이 없는 것인가? 그냥 단순히 우리는 민주주의의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합시다. 이런 말로 대강 넘어가지 말고요. 이 기초의원들의 역할이 뭔지 한번 이해해 봅시다.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딱히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기초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들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초의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짚어볼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나 기초의원은 잠시만 잊어두고요. 우리는 이제 법에 대한 기초상식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A와 B가 있습니다. 이 둘은 오늘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는지 결판을 내려고 왔습니다. 시원하게 맞짱 한번 뜨기로 했죠. 그리고 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이런 합의를 합니다. 싸우다 누가 죽어도 상대는 절대 책임 없음. 네.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사인도 하고 막 있습니다. 자, 왜 학창시절에 싸움 좀 한다는 애들이 이런 뻘짓하는 거 본 적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실제로 A, B 싸우다가 누군가 죽으면 상대방은 전혀 책임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책임
있다. 책임 없다. 왜냐면 서로 사전에 합의했으니까. 자, 2번. 그래도 책임 있다. 살인은 명백한 죄다. 자, 1번, 2번. 법적으로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정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살인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소수의 반론도 나올 수 있죠. 아니, 그럼 이 둘이 서로 합의하고 사인한 건 뭡니까? 당사자끼리 했던 약속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가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게 안 되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럼 이 A, B 둘 사이에 이 약속은 왜 성립이 안 되는 걸까요? 이 계약이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이 계약 내용 자체가 이미 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에는 누구나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법에는 분명 살인은 처벌받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A, B가 자기들 마음대로 어디 조용한 데 숨어서 우리는 이 법을 안 지켜도 돼 라는 약속을 했다고 해서 국가가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A, B 자기들끼리 한 계약보다 국가의 법이 더 높은 원칙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법을 어긴 이 내용의 계약이나 약속은 아무리 도장 찍고 인장 찍고 사인을 한들 원천적으로 전부 무효입니다. 계약 자체가 이미 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사실 이건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국가의 법보다 사람들끼리 한 계약이 우선이면 솔직히 법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죠? 자,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이겁니다.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상호 합의가 있을 수 있죠. 뭐 개인 간의 간단한 약속부터 계약,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규칙이나 강령, 더 나아가 한 국가의 법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종의 법들이 다 동등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법에도 레벨과 등급, 클래스가 있다는 말이죠. 학교 반장보다 담임 선생님의 말을 더 들어야 되듯이, 그리고 중대장보다 사단장의 명령을 더 따라야 되듯이 법에도 더 지켜야 되는 법 중에 법, 더 높은 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는 쉽게 법하지만 법이라고 다 같은 법은 아닙니다. 법에도 등급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나라 법 체계와 등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흔히 말하는 이 법, 왜 우리가 어기면은 콩밥 먹으러 가는 이 법은 엄밀히 말해서 법률을 의미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은 이 법률을 어긴 사람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이죠. 안 지키면 무서운 꼴을 당하니까 우린 되도록 이 법률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럼 이 법률이 우리나라 지상 최고 등급의 법이냐? 아닙니다. 이 법률 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신성, 바로 헌법이 있습니다. 자, 법률보다 더 높은 법이라는 거죠. 무서워서 지켜야 되는 이 법률도 사실은 이 헌법보다는 아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헌법이 더 무서운 벌을 내리나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이 헌법은 우리나라의 방향성, 정체성,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를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도 헌법 정신에 맞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아까 A, B끼리 한 계약은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법률도 헌법 가치에 위배되면 그 법은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예를 들어 그 유명한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어떤 법률에 보니까 민주공화국 정신에 맞지 않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소수 재벌의 나라다 뭐 이런 게 있다 쳐요. 그럼 이런 법률들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법을 신고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이 정말 헌법 가치에 맞는지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범죄자를 불러다가 징역 땅땅 때리는 곳이 아니에요. 이 법률을 불러다가 네가 진짜 헌법을 따르고 있느냐 하고 따지는 거죠. 만약 그 법이 헌법에 맞지 않으면 그 법은 이제 폐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럼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이 헌법은 누가 만들까요? 예. 역시 최고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도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만듭니다. 바로 국민이죠. 예. 국회가 제안을 하면 국민 투표로 이 헌법을 정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 법률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이 법률보다 하위법을 바로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예, 혹시 시행령, 대통령령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무슨 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쓰여있는 법조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신 적 있나요? 시행령, 대통령령 이런 걸 크게 통칭해서 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명령이 뭘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세금 정책이 많이 달라지겠죠. 어떤 정부는 고가주택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또 어떤 정부는 그 세금을 낮춰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세금을 높이고 깎고 할 때마다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일입니다. 시장 상황과 정부 철학에 맞춰서 대처하려면 이걸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법의 세부 사항, 이 법률의 세부 사항, 디테일한 내용을 바로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주택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큰 명분은 먼저 이 법률로 만들어 둡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금 수준은 국민이 뽑은 정부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도 어느 정도까지 걷겠다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이런 디테일한 세부 사항을 정부가 명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정부도 자신들의 철학대로 나라를 운영하려면 그에 맞는 권한도 분명 있어야겠죠. 아무 권한도 없는데 행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걸 바로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은 아까 국민들이 만든다고 했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 명령은 법률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아까 법률이 이 헌법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했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큰 개념 안에 법률이 있고요. 또 이 법률 안에 명령이라는 개념이 속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법에도 클래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법은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명령보다 작은 법이 아직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헌법, 법률, 명령까지는 그래도 다들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지금부터 나올 내용들은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크게 체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펴볼까요? 네. 자, 이 명령 밑에 있는 단계를 바로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이 조례 밑에 있는 걸 또 규칙이라고 합니다. 규칙. 예. 자, 일단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총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예, 이렇게 5단계로 나뉘어져 있죠. 자, 여기서 이 조례와 규칙이 아무래도 친숙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조례와 규칙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누가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헌법은 국민이 직접 선택하고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명령은 정부가 정한다고 했죠. 예, 이 3단계까지는 바로 국가 단위급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진 내용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적용되고 또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예외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조례와 규칙은 어떻게 될까요? 얘들은 바로 지방정부와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왜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지방정부도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에 해당하는 시장과 의회가 있다고 했죠? 그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법을 바로 조례라고 합니다. 네, 이거 이제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어떤 지역에서만 한정해서 적용되는 법이 바로 조례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가졌던 의문이 있죠. 기초의원들은 무슨 일을 할까? 네, 바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바로 기초의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처럼 기초의원들도 서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조례를 제안하고 또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를 시키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싸우는 것도 국회의원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의원은 시에서 지켜야 될 시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군의원과 구의원도 역시 각자 자기 행정구역의 조례를 만드는 거죠. 네. 자, 그럼 규칙은 뭐냐? 규칙은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행정용어로서의 규칙은 바로 지방시장이 만드는 법을 바로 규칙이라고 합니다. 되십니까? 자, 정부에 대통령이 있으면 지방정부의 대빵은 바로 시장이죠. 이 시장도 당연히 어떤 권한이 있어야 행정을 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규칙을 만드는 권한을 지방정부 시장에게 주는 겁니다. 자, 시장은 이 의회가 만든 조례를 지키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죠. 자, 이 규칙의 상위법이 또 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은 조례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아까 이 법률과 명령 간의 이 관계가, 요 밑에 조례와 규칙과의 관계하고 똑같죠? 자,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지만 법 밑에 명령을 정하는 건 정부였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조례를 만드는 건 지방의회지만 그 밑에 규칙을 만드는 건 지방정부인 겁니다. 이 관계가 서로 똑같죠? 자, 법은 다수가 모인 국회나 의회가 만들고 그 밑에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나 시장,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건 괜히 심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 시스템 원리상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대통령이나 시장 한 사람이 법을 맘대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의원들이 서로 논의해서 신중하게 법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시장은 바로 그 법치 아래에서 정치와 행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라면 그게 맞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법 5단계를 정리해 봤습니다. 제일 위에 헌법부터 제일 밑에 규칙까지 우리나라 법과 행정에 이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밑에 규칙은 그 위에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되고, 역시 이 둘은 명령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셋은 또 법률을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넷은 역시 헌법에 절대 까불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되겠죠. 자, 제일 위에 있는 법일수록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갖고 내려갈수록 점점 제한적이어집니다. 헌법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규정과 가치를 표현하고요. 국민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원칙을 법률로 제정합니다. 그리고 그 법률의 세부 사항을 이제 명령으로 정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적용되는 법입니다. 근데 이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을 이런 철학으로 만들겠다는 규범을 담은 게 바로 조례와 규칙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사실 이건 오늘 주제와 상관없이 기초 정치 상식으로도 알아두면 참 좋을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배운 이유, 잠깐 잊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법 체계를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내용으로 넘어왔죠. 왜 지방선거는 관심도가 낮을까? 그리고 기초의원들이 하는 일은 뭘까? 그리고 왜 기초의원은 뽑아도 큰 차이가 없는 걸까? 기억하시죠? 이 법 5단계를 이해하면은 이 질문도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기초의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평소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나요? 사람들은 도덕, 윤리, 그리고 양심상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끔씩 욱해서 그런 충동이 들더라도 처벌받는 게 겁나서 그냥 참습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니까요. 순간의 실수로 교도소에 갈 순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중에서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나요?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아 보신 적 있나요? 살면서 처음 들어본 질문이시죠? 아니, 솔직히 이 조례를 지키기는커녕 우리 지역의 조례가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아마 현직 기초의원이 아니고서야 거의 대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저도 당연히 모릅니다. 자, 전국 각지의 기초의원들은 지역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왜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할까요? 혹시 내가 너무 정치에 무관심했구나 반성의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이건 정치적 무관심이라기보단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는 웬만하면은 이 법률은 지키려고 하지만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조례나 규칙도 일종의 법이라면 법이지만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혹시 조례를 어겨서 잡혀간 사람 본 적 있나요? 조례를 위반한 인면수심의 중범죄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경찰이 수갑 딱 채우면서 당신을 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블라블라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사실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사람의 본능에는 분명 폭력적인 성향과 남을 속이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걸 마음대로 표출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실질적인 힘을 가지려면 그걸 제약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법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으면 누가 그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조례나 규칙은 현실적으로 그런 강제력 조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사람의 기본권이나 행동을 제약시키는 조항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려면 국가 차원의 법률은 돼야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이 지방자치 수준의 조례에서는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껴놓고 말해서 조례는 안 지켜도 딱히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이걸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애초부터 강제력이 없으니까요. 서울시 전용 경찰이 있어가지고 이 조례와 규칙을 어긴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닙니까? 아니죠. 애초부터 이런 강제력이 없으니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도 만들질 않죠. 만들 수도 없고요. 물론 아주 드물게 조례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그 처벌 근거는 당연히 이 법률에 의거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조례를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법률을 위반한 정도의 행위라야 처벌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조례는 뭐하러 만드나요? 사람들이 잘 지키지도 않잖아요. 기초의원이란 자리도 뽑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다짐했다고 칩시다. 나는 올해부터 술 좀 끊고 헬스 열심히 해야지, 이런 다짐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다짐을 못 지켰습니다. 맨날 술 먹고 헬스는 등록 첫날만 가고 기간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은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으니까 어디 잡혀가시나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다짐을 해선 안 되는 건 아니죠. 비록 못 지키긴 했어도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목표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잘 지켰다면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들 수도 있죠. 자, 조례나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지역 사람들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스스로 만든 이 시장과 의회, 의원들은 이런 방향과 가치로 우리 지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 지역 발전의 옳은 방향이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이걸 지켜가면서 행정을 하는 겁니다. 법이란 게 꼭 처벌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짐하고 지키는 원칙이 가장 훌륭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듣고 보면 지방정부나 마치 한 나라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스케일이 좀 작아서 그렇지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지방정부도 나라 살림처럼 예산이 있고요. 그 예산을 조례와 규칙에 맞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시장이 이 예산을 엉뚱한 데 쓰려고 하면 이제 의회가 그걸 막아서는 거죠. 우리는 세금을 나라에만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우리 지역에도 냅니다. 국가 예산을 잘 써야 되듯이 지방정부도 잘 써야 우리 지역이 더 살기 좋아지는 거죠. 자, 혹시 이래도 기초의원들이 정말 없어도 되는 자리일까요? 아무나 막 뽑아도 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잘 보고 잘 뽑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가올 지방선거를 맞아 우리가 흔히 몰랐던 기초의원이나 우리나라 법체계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제도는 이렇게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방선거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